선교사의 생애와 그의 선교 신학교 유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스완지라고 하는 한 사진관에서 찍힌 마지막 사진입니다. 한국에는 지난 160년 동안 이 사진만 토마스의 사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또 다른 토마스의 사진을 보는 증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영국 남부 웨일즈 스완지의 똑같은 사진관에서 한 2, 3년 전에 찍혔던 토마스의 사진입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앨범에서 찾은 많은 사진 가운데 한 장입니다. 1912년 9월 달에 서울에서 열린 미 장로교 한국선교위원회 연례회의에서 토마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토마스 기념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 조직에 사무엘 마펫이 회장을 맡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이 회장을 맡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언더우드나 아펜젤로가 서울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고종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어떤 경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교회는 죽어도 안 된다가 고종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사무엘 마펫에게 제안하기를 평양으로 가라.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교회를 지어라. 고종의 눈밖에 나야만이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서 사무엘 마펫이 평양에 갑니다. 근데 평양에 가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손에 책을 갖고 오는 겁니다. 토마스에게 받은 성경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 마펫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누군가 씨앗은 뿌렸고 나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마펫이 중심이 돼서 토마스의 생애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 초기 기독교는 토마스가 백령도를 통하여 서해안에 들어왔던 1865년을 한국 기독교의 시작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26년에 9월 12일 날 제15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토마스 순교 60주년을 기념해서 그가 순교한 평양에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1927년에는 토마스 기념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사무엘 마펫이 회장이 되고 오문함이 총무가 됩니다. 세 가지 안건을 통과시킵니다. 토마스의 생애에 관한 책을 출발할 것, 두 번째 토마스 기념교회를 설립할 것, 그 다음에 복음사역을 위해 서해안 섬에 가서 토마스가 그랬듯이 전도하기 위해 5만 엔을 모금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결과 6년 후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1000평의 땅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가 오문한 장로에 의하여 2권이 출판되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국교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1927년에는 토마스 목사의 순교 60주년 추모와 함께 서울 승동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 순교 추모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아들인 원한경 박사와 서경조 목사 등이 순서를 맡아서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928년 조선 예수교 장로교사가 첫 서두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동방에 위치한 조선은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고립국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서구 세계와의 접촉을 강하게 거부하며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역자를 보내셨으나 그는 순교자적 죽음을 당하였다. 그가 곧 로버트 존 토마스 목사였다. 이렇게 사가가 시작이 되고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1937년부터 토마스는 한국 사회에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내선 일체, 일본과 한국은 하나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합병을 하고 중일전쟁을 일으킬 때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미국 조선 침략의 시도로 주장하면서 토마스를 조선의 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9년에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고 외국 선교사 기념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사무엘 마펫도 이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마스 기념교회도 교황립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기념비도 시멘트로 뒤덮이게 됩니다. 1941년 12월 달부터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대동강과 낭랑이라고 하는 영국을 상영하도록 순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토마스는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고 저너럴 셔먼은 한국을 침략하는 미제국주의의 함선으로 묘사하면서 그는 조선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토마스를 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선 전사는 11권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자입니다. 여기에서 토마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 책 한 권을 차지합니다. 얼마나 역사가 왜곡됐는지 조선 전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너럴 셔먼의 총격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자살 공격 때는 정오의 마지막으로 불로 공격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은 김일성의 보조 할아버지 김웅우였다. 제가 셰필드 대학이 북한학으로 유명합니다. 영국 북부 잉글랜드에.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때 김웅우 진짜 나이가 몇 살이냐? 9살입니다. 9살짜리가 지금 저너럴 셔먼을 무찌르고 토마스를 죽인 반미 제국주의의 명문 가문을 형성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역사관을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배를 묶고 배 위에 마른 나무를 얹고 유황을 뿌려 배가 모래에 걸려 불타고 있는 저너럴 셔먼을 향해 강으로 떼어내가도록 명령했다. 토마스는 그의 친구와 함께 불타는 배에 있었다. 그는 분노한 조선인들에 의해 그의 친구와 함께 살해되었다.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의 적들이 조선인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조선인들에 의한 심판이어야 한다라고 토마스를 왜곡시켰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토마스를 북한에서는 미국 선교사로 소개를 하고 앞잡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는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선교신학적 유산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 토마스의 생애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토마스에 대한 모든 연구는 저너럴 셔먼 사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영포에서부터 도착해서 서해안 주영포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7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17일 동안에 했던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죠. 역사는 입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 또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가 없이 한순간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류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토마스는 왜곡되어 갔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뒤에 숨겨진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 그의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의미는 그의 성격과 배경에 관련해서 해석하고, 세 번째, 그의 삶과 사역은 그가 속했던 공동체, 교육, 그리고 19세기 중반이라는 맥락에서 토마스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웨일즈입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의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입니다. 이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지금 총신대학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분이 62살 때 자기 장모님이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은퇴식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에 제 평생 잊지 못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받은 유산을 전부 나눠주고 한국 돈으로 8억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가 졸업한 브래컨 칼리지에 기증을 합니다. 이 유화를 찾게 된 배경은 제가 토마스의 가족들을 연구하다가 브래컨 칼리지의 중앙에 거대한 유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콘 칼리지의 모든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웨일즈 국립도서관에 가서 지하 창고에서 저 사진을 찾아내서 이게 누구라고 하는 걸 증명해줘서 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이거를 발굴한 저에게 준다는 것이 공식적인 증명서라서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전부 기증하고 특별히 이 토마스 스칼라십은 지금도 있습니다. 웨일즈에. 그때 기증했던 8억 그 돈은 계속해서 불어나면서 지금도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토마스 목사는 27살 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스완지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지금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데 부인이 몸이 아프니까 부인을 위해서 중부 웨일즈로 이사를 가서 조그만한 교회 라야다에 있는 타바네클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요때 토마스가 태어납니다. 토마스가 태어난 집은 없어졌습니다. 월세를 살았기 때문에 또 모든 자녀들이 태어난 집이 다 등록 띄어보니까 다 다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토마스가 9살이 되었을 때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토마스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부흥시켰고 영국 젠틀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여기에 부임을 해서 목사관 9살 때부터 2층에 토마스가 살던 곳입니다. 토마스는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벤자민 홀이라고 하는 빅벤, 지금 우리 영국에 가면 볼 수 있는 빅벤을 만든 사람이 그 벤자민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옆집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세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란더버리 칼리지, 세컨다리 스쿨이죠. 중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학교입니다. 웨일즈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명문대학교라는 걸 왜 아냐면 제 작은 아들이 여기를 졸업했습니다. 바로 토마스가 학교 다닐 때의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저 가운데 한 명이 토마스일 겁니다. 1868년에 영국 영감에 기록된 토마스에 관한 글을 보면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에 헌신하여 그의 모든 시간과 은사를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는 선교 사역을 위해 높고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스가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합니다. 문제는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의 교인들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성공의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못합니다. 워터만 박사 밑에서 의사가 되기 위하여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2년 만에 손을 놓고 운둘이라고 하는 잉글랜드에 있는 한 학교에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운둘에 있는 이 교회를 다녔는데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교회가 토마스가 오기 전에 주일학생이 30명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맡은 다음부터 1년 후에 주일학생이 150명으로 성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 가나 부흥을 일으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름다운 여인 캐롤라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 교회의 재정집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최고 갑부 영주의 집에 살고 있는 외동딸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집입니다. 19세기에 집 안에 빅토리안 스타일의 수영장이 있을 정도의 갑부이죠. 73만 평의 땅을 소유한 딸입니다. 자, 토마스는 다시 웨일즈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준비하러 옵니다. 17살에 하노버 강단에서 첫 설교를 합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more. 이것을 자기 최초의 설교로 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노방 전도를 6개월 동안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살에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의 아들 마삼락 교수님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뉴욕에서 만나서 많은 자료를 받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이분이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라는 책에서 자신의 저서에서 토마스는 웨일즈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설교하며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또한 웨일즈의 경험은 이후 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입니다. 토마스가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토마스는 해중교회 목사입니다. 해중교회 교단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해중교회와 미국의 해중교회, 일본의 해중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 해중교회는 칼빈주의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과 같은 독립파 신학자들이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면서 교회 정치 형태로 해중주의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윌리엄 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옵니다. 토마스가 활동했던 1800년대 영국의 해중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랐고 특히 19세기 초 해중교회 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칼빈주의 구원론이 더욱 강조되었다. 토마스가 왜 장로교하고 맥을 같이 하냐면 토마스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는 영국 장로교회와 연합해서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 원래부터 칼빈주의 신학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케네스 라뚜아네트가 한 말입니다. 토마스가 웨일즈를 떠나 런던에서 받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신학교육은 그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이로써 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개혁주의 선교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는 선교의 필연성과 복음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History of Christian Mission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런던 대학에서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원래 5년 과정을 4년 만에 모두 끝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닥터 로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메디컬 닥터 선교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레기시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소명에 헌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합니다. 이 사회는 토마스의 올바른 도덕성, 신앙적 성품과 힘있게 열정적으로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는 뛰어난 능력에 대해 증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토마스를 왜곡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아무리 살펴보고 그가 쓴 편지들 16통과 부모에게 쓴 편지 5통을 살펴봐도 토마스는 그런 잘못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토마스가 6년 동안 런던에 있을 때 멤버로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목회했던 웨스터민스터 채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이죠. 다 합치면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떠나기 전에 했던 그의 글 속에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감하는 듯 합니다. 선교사의 보편적인 자질은 신중해야 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타고난 불굴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배우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 피해야 하며 모든 것을 주의하고 고통을 이겨내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던 선교회와 마지막 인터뷰할 때 글로 남겨놓은 질의응답서였습니다. 그레이브즈엔드 항구를 떠납니다. 8명의 선교사들이 폴메이스호를 타고 중국 상해로 떠납니다. 그 시대의 8명은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한국에서 순교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중국에 도착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어를 배우다가 가운데 앉은 사람이 존 그리피스라는 웨일즈 출신의 유명한 그 선교사입니다.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아버지하고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이. 그래서 여름에는 앞으로 한국에서 사역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게 될 집을 존 그리피스가 구입해 놨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방문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혼자 남은 캐롤라인에 가장 가까운 여자 미국 선교사가 원인도 모르게 죽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유산을 합니다. 유산을 하면서 인펙션, 감염돼가지고 3일 만에 죽습니다. 토마스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상해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를 치료했던 의사를 만납니다. 근데 의사가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캐롤라인이 죽기 전에 쓴 토마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는 유산됐지만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건강 때문에 당신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써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그걸 받고 부랴부랴 돌아왔지만 이미 캐롤라인은 죽었습니다. 그녀는 정숙한 여인이었고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을 배려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그의 증언과 주변 사람들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19세기에 영주의 딸인 아름다운 토마스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이 죽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고 내륙 선교가 시작됩니다. 1865년은 우리 선교학을 배우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해안선 선교 시대를 끝내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내륙 선교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바로 이게 토마스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토마스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모헤드와 같은 선임 선교사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선교 전략에서 토마스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고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영국인들에게 먼저 설교하라고 강요하면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10개월 동안 토마스는 내륙으로 들어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권서인 자격으로 많은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선교 전략적인 문제, 다양한 갈등으로 인하여 1864년 12월에 사임을 하고 산뚱반도로 갑니다. 그 산뚱반도에는 자기를 신뢰해주는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토마스를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아마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향하여 사람의 발걸음은 옮겨지는가 봅니다. 토마스가 알렉산더 윌리엄슨에게 갔을 때 김자평과 최일선이라는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한국말을 공부하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는 토마스의 사표를 받았지만 이 사표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표를 반류합니다. 토마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공식적인 자료에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런던 선교회는 토마스의 사표를 반려한다고 그 사인을 받고 토마스가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2년 2달 반 동안 서해안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문진에 와서 백령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1865년 9월 4일 김자평의 안내로 출발을 합니다. 책포항을 출발해서 두문진을 거쳐 서해안에 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배를 타고 있던 한 영국인이 모래사장에 한 뭉치의 종이를 던지고 남해를 향해 달아났다. 이 종이 뭉치 속에는 종이 한 묶음과 16건의 금소와 서양 달력이 있다. 금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말하는 거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서양 달력을 함께 넣어준 것입니다. 토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1차 전도 여행에서 토마스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권서인으로 많은 성경을 나눠줍니다. 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토마스는 조선에 돌아올 생각으로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료들을 연구해보면 토마스가 원래 우원태하고 함께 중국까지 가기로 약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토마스가 서해안에 와서 2달 반 동안 전도를 해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토마스가 한양을 가기 위하여 배를 갈아탑니다. 3번 배를 갈아탔다고 그의 편지에 나옵니다. 계약은 우원태만 했는데 왜 3번 갈아탔는가를 조사해보면
한양을 가기 위해서 오다가 강화도에서 배가 난파가 됩니다. 20년 만에 불어오는 강풍이었습니다. 고종실록에도 나옵니다. 얼마나 심한 강풍이 불었는지. 그 강풍에 토마스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를 당하니까 거기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 또 다른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갑니다. 4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토마스가 런던 북경의 런던 선교회 집으로 복귀합니다. 토마스가 매일 선교하던 런던 선교회 교회입니다. 토마스가 설교하던 런던 선교회 강대상입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북경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동지사 일행들이 왔다는 소식을 알고 만나러 갑니다. 원래 언어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미스터 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토마스의 편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서해안에서 배포했던 성경책들이 아름답고 인구가 많은 평안도의 수도 평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동지사로 이곳에 방문한 무역상인 박가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평안도에 배포한 성경 한 권을 입수하여서 주의를 기울여 정독했노라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어로 야소교책이 매우 좋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서해안에 나누어 주었던 성경을 평양의 상류층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나누어준 성경을 사람들이 정독을 하며 읽었다고 했을 때 선교사의 감동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걸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얼마나 그 동지사 일행을 만나고 감격했을까요? 참고로 동지사 일행은 약 200에서 300명입니다. 이 사건만 있지 않습니다. 또 동지사 일행 가운데 하나가 자기 손에 한문으로 된 쪽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쪽지 안에는 지난 가을에 서해안에서 나누어 주었던 성경 가운데 한 권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겁니다. 마태복음. 올해 1월 북경에 온 동지사 일행 중 한 명이 한 외국인이 조선 해안에서 나눠줬던 것 같은 마태복음 한 권을 간청하는 한문으로 된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사실들은 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우리의 힘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토마스는 조선에 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6년 8월 9일 날 미국 상선 제너럴 스토만호를 타고 다시 연대를 떠나 조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떠나며 조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아까 이영식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는 주영포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아까 이 박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종 왕조실록에도 오류가 많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종 왕조실록의 원판은 장계라고 하는 바로 이 평안 감찰사 이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거를 요약한 게 고종 왕조실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습니다. 저는 그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장계를 전체를 번역을 해봤더니 모든 퍼즐이 전부 맞춰지고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도 틀리지 않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결국에 토마스는 대동강변에서 죽어서 쑥섬에 매장됩니다. 두만강을 지나는 많은 조선인 가정들이 러시아 땅에 조용히 정착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많으나 상인들은 적고 선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한국을 떠나 만주를 통해 북경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느꼈던 것을 기도편지에 쓰게 됩니다. 평양감사 박규수는 제너럴 셔만호를 공격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뒤 9월 2일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요 밑에는 북한의 중앙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셔만호가 불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또 김일성의 할아버지 김보연이 셔만호에 올라간 미제국주의자인 토마스 목사를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토마스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묻혔습니다. 가운데 모자 쓴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토마스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확인해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토마스의 순교가 남겨준 성교신학적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끝으로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에 의하여 훗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마펫이 1893년이라는 것은 토마스가 죽은 다음에 가장 근접한 기록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펫이 한 말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누군가 이미 성경을 나눠주었고 그것이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리와 도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신길 장로죠. 내가 정식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지난 을미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받기는 지금으로 63년 전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았습니다. 81세에 늙은 것을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아마도 토마스 선교사의 사역을 증거하라는 뜻인가 봅니다. 19살의 토마스를 만나 성경책을 받았던 홍신길 장로가 1929년에 증언하는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최치량 장로입니다. 이 최치량 장로는 평양 장대영교회 아주 중요한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죠. 사무엘 마펫이 맨 처음에 세례를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존 로스에게 영향을 끼쳐서 최초의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스는 토마스를 조선에 보낸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윌리엄슨을 도우라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산둥반도로 존 로스를 파송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윌리엄슨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만주 땅으로 가라. 거기 선교사가 없다. 그래서 존 로스가 만주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첫째 아들을 낳던 부인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는 자기 여동생에게 와서 아들을 돌보게 하고 자기는 고려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가 선교사로 와서 죽은 것과 존 로스가 자기 부인이 아기를 낳다 죽은 것과 동일선상에서, 더군다나 웨일즈하고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라 그래서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어를 잘했던 이유가 토마스는 웨일즈어가 퍼스트 랭귀지입니다. 영어가 다음 랭귀지고, 존 로스도 게일릭어가 퍼스트 랭귀지고 영어가 다음 랭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두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언어를 인지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통역사로 한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토마스가 죽은 걸 기념해서 1867년 9월 달에 고려문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존 로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려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4명의 우주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들을 데리고 목단에 와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1882년입니다. 그 성경의 원본을 제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에서 줘서 요 앞에 2,000권 가운데 한 권을 가져다 놨습니다. 오시다 본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세 번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한국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 말은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것은 1937년까지 한국교회의 정설이었습니다. 총회가 모이면 토마스 순교 기념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정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다 죽을 수 있구나.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조선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다. 그 시작은 토마스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나눠주고 죽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토마스가 코리에서 100권의 성경을 나눠줍니다. 장사쿠에서 500권의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더욱더 꽃피우게 되고 부활 말에는 이단 사설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권고한다는 명목으로 240여 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또 한국전쟁 때에는 유물론적 혁명투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889명의 기독교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 박물관에 가보면 약 1200명의 순교자가 있었고 그 맨 앞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사진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모델이 되었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는 순교자의 피 위에서 성장한다는 그 말의 모델로 서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런던 선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요구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그리피스가 토마스가 죽은 다음 해부터 줄기차게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토마스의 순교를 승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서 1882년 6월 1일, 6월 6일, 12일 끊임없이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의 편지와 기도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토마스의 순교를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마스의 죽음과 제너럴 셔마노 사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셰난도호의 함장이었던 슈베르트입니다. 이 슈베르트가 미국 상하원에 전격적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용장이 슈베르트에게 1조 1항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말을 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슈베르트는 한국에 오기 전에 적어도 슈베르트가 한국에 오기 전에 단 한 권의 책이 나와 있어서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존 노스가스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책에 보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 무구정광 다란이경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든 선진 문명국이며 청나라에 영향을 끼친 나라가 조선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이용장과 담판을 지을 때 만일에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하면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장이 포기합니다. 남쪽에서는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인대로 올라오고 저우에서는 러시아가 남하하는데 이용장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 그걸 멈춰둬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조약을 둘이 약속을 하고 원세계를 통해 갖고 고종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 일본과 맺은 조약, 천진 조약, 중국과 맺은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이 슈베르트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평등 조약이 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11조에 근거하여 알렌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론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9세기 제국주의 선교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의 무역전쟁에 희생당했다. 토마스가 과연 제국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었을까? 이게 저는 주제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교육받은 계층에 대한 인도 불교의 영향은 여전히 한국에서 미약합니다. 저는 조선인들이 우리의 종교 서적을 열심히 읽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곳에도 제국주의의 냄새는 풍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선교 방법은 오늘날도 제고되어야 됩니다. 무역 상선을 타고 선교를 하러 간다. 이것이 오늘날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고 선교학자들이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지 이런 빌미를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극동에서 가장 귀한 선교지 중 하나인 북경의 선교사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1년에 한두 번씩 도착하는 외교관들을 무관심하게 볼 수 없습니다. 조선인, 몽골인, 티베트인은 저희와 자유롭게 어울립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인들은 다른 두 민족보다 기독교 진리에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1866년 4월 4일 날 쓴 그의 편지입니다. 결론입니다. 토마스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왔다가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에 의하여 토마스의 순교는 왜곡되어 갔고 또한 1998년대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 사학자들의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영식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학자들의 비판은 실증주의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실증주의 역사관에서 하나님의 개입이라든가 소명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며 선교의 역사는 선교사들과 그를 수용한 기독교인의 역사이다.
따라서 선교사의 삶과 선교 활동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개입을 부정한다면 기독교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 토마스의 순교자 지위와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시대가 바뀌고 신학과 사관이 바뀐다 해도 그가 살았던 삶과 신앙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태도는 오늘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사상을 연구하여 그의 죽음을 순교로 바라보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토마스의 마지막 선교적 유산,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누어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교적 유산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마지막 두 개만 더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1966년 토마스 선교사 순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합동총회만이 유일하게 총회 기간 중에 토마스 순교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966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중앙교회에서 열린 50일의 총회 최대 사항은 토마스 목사 순교 100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박창묵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명진홍 박사는 1966년 33번 4호 신학진암에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권고안을 썼습니다.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성공적인 순교자, 제국정책이 시행되던 어려운 시기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러 와서 순교한 용감한 순교자, 위험한 지대의 순교를 각오하고 왔던 충성의 사람, 한국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한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라로 평가하면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토마스가 쓴 말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 원대한 비전을 꿈고 이 땅에서 순교한 토마스, 그의 죽음 이후에 복음은 꽃을 피우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160년 동안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